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주둔 비용을 두세 배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협상의 수사가 아니라 미국이 동맹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에 해구산과 안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적 우위를 쥐었고 한국은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전혀 다릅니다. 세계 5위권 경제 대국이자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국가로 성장했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철수 카드를 꺼낸 건 오히려 미국의 불안과 약점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한국이 자주 국방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한 사건으로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국이 여전히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였다면 이런 발언은 곧 치명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미 현무 6 미사일, KSS-3 잠수함, KF-21 보람의 전투기, 천궁 새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군이 주둔하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 생존이 좌우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정말 한국은 괜찮을까? 북한과 중국, 일본이 더 과감히 도발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군이 떠난다면 한국은 즉시 자주적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준비된 기술과 산업 역량을 동원하면 단기간에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죠. 예를 들어 현무 6은 5,000km 이상 사거리를 자랑하며 베이징, 도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단숨에 타격 가능합니다. 미국이 철수한다고 해서 한국의 억지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날카롭고 독립적인 억지력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미국이 철수 카드를 꺼내는 순간 가장 불안해하는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일 겁니다. 일본의 이시바 정부는 미국의 해구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사적 균형을 잡게 되면 일본의 전략적 입지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삼으며 경제 보복과 외교적 협박을 해왔지만 한국이 미국에 덜 의존하고 자주 국방을 강화하면 중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즉, 미국의 철수 위협은 역설적으로 한국보다 일본과 중국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런 위협을 반복적으로 꺼낼까? 저는 그것이 그의 협상 스타일이자 동시에 미국의 구조적 약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 모든 동맹을 무조건 지켜줄 여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위기, 중동 불안까지 겹치면서 동북아에서 한국이 자주적으로 안보를 책임져 주길 바라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의 최후 통첩은 협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이 스스로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주 국방 기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고 NATO, EU와도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스스로의 힘을 입증하고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압박했을 때 많은 이들은 한국이 크게 당황하거나 급히 타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의 메시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호하게 줬습니다. 주둔 비용을 올려달라는 협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철수하겠다면 철수하십시오라는 태도를 취한 것이죠.
이 반응은 미국 워싱턴뿐 아니라 도쿄와 베이징에도 충격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그림자에만 기대지 않고 당당히 독자적 생존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반응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한국은 실제로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이제 블록 2단계로 진입하며 공대지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KSS-3 잠수함은 이미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현무 6 미사일은 중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를 모두 사정권에 넣고 있죠. 즉, 미국이 떠나더라도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철수하라는 담대한 태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런 반응이 미국을 자극하는 건 아닐까? 트럼프가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까?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적을 상대하느라 벅찬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다가는 동북아 전체에서 전략적 거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당당한 태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오히려 협상에서 더 신중하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철수해도 좋다라는 한마디가 워싱턴을 압박하는 카드가 된 셈이죠. 맞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 압박에 흔들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담대한 태도를 보이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자주 국방의 길을 선언했다라며 불안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경제 외교적으로 압박하면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여겨왔지만 서울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안보 노선을 구축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전체에 파급 효과를 불러온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 내부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압박이 나오면 언론과 국민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 여론의 상당수가 우리가 왜 계속 돈을 내며 의존해야 하느냐, 스스로 지킬 힘이 충분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반응이 아니라 국민적 자신감의 발현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있기에 정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의 대응은 단순히 버티기가 아니라 주도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수세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 한국은 이제 미국 없이는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전환점이고 앞으로의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짜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철수, 부분 철수, 아니면 단순히 주둔 비용 축소 압박에 그치는지. 사실 미국의 의도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어떤 선택지를 맞이하든 이미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 즉 완전 철수를 가정해 봅시다. 과거 같으면 국가적 위기처럼 여겨졌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무 6장거리 미사일은 베이징, 도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단숨에 타격할 수 있고 KSS-3 잠수함은 SLBM으로 2차 보복 능력을 보장합니다. KF-21 보람에는 공중 핵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고 KS차일드는 우주 방어망까지 구축하려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군 철수는 오히려 한국이 독자적인 억지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없으면 끝장이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부분 철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컨대 일부 육군 전력이나 공군 자산만 줄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일시적으로 전력 공백을 경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큰 기회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국 방산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KF-21 양산 가속화, K2 전차의 추가 배치, 국산 레이더망 확충 등이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군사력 보강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산업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방산 수출과 기술 자립이 동시에 강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단순 비용 협상은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비즈니스로 보는 인물이기 때문에 철수보다는 더 많이 내라는 식의 거래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당당히 싫다고 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실제 철수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활발히 움직이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전략 거점을 버리는 건 워싱턴의 패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의 담대한 태도가 협상력을 키우는 무기가 되는 셈이죠.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현무육, KF-21, KSS-3를 이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의존을 줄이고 독자 전력을 강화하는 순간 북한은 오히려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에 즉각 반발할 것이고 한국의 자주 국방 강화의 명분이 더해지겠죠. 중국과 일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두 나라가 더 불안해질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전력을 강화한다 는 사실 자체가 두렵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보장하는 해구산 없이는 독자적 억지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죠. 중국 역시 한국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확보하는 순간 한반도를 압박카드로 쓰던 전략을 잃게 됩니다. 결국 미군 철수 시나리오는 한국을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국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미군 철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얼마나 갖추었느냐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자주 국방 역량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 상징이 바로 KF-21 보람의 KSS-3 잠수함, 현무 6전략 미사일, 그리고 KSHIELD 우주 방어망입니다. 이 네 가지를 묶으면 사실상 핵강국 못지않은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먼저 KF-21을 보죠. 과거 한국 공군은 F-16, F-15K 등 미국 전투기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설계한 4, 5세대 이상급 전투기로 블록 2 이후에는 공대지 미사일과 전술핵 운용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F-35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핵무기를 장착할 수 없지만 KF-21은 우리의 손에 달린 무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갖췄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 공중전력에서 독자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로 눈을 돌리면 KSS-3가 있습니다. 3,000톤급의 6기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이 잠수함은 이미 SLBM 발사가 가능하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해군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KSS-3 등장 이후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원자력 잠수함이 많다고 자랑하지만 소음 때문에 미 해군에도 탐지당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은 디젤 잠수함을 자랑하지만 SLBM 발사 능력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SLBM을 운용할 수 있는 독보적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은 바닷속에서 적을 억제할 능력을 충분히 가진 셈입니다. 현무육의 등장은 또 다른 게임 체인저입니다. 사거리 5,000km 이상, CEP 수 미터 단위의 정밀도는 미국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베이징, 도쿄, 심지어 러시아 극동까지 단숨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은 방어적 성격에 그치지만 한국은 이미 전략적 공격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중국은 DF 계열 미사일을 자랑하지만 정밀도와 신뢰성에서는 한국의 현무 시리즈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진정한 억지력을 갖췄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KSHIELD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존 미국의 사드, 일본의 이지스 어슈어와 달리 한국은 우주궤도 기반 요격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위성과 ICBM을 동시에 추적 요격할 수 있는 체계죠. 만약 이 시스템이 본격 배치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자국 영토 방어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공중전장 지도를 바꾸게 될 겁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조차 한국의 기술적 도움 없이는 완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미 수출과 실전 배치로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9 자주포는 NATO 국가에서 실전 배치됐고, 천궁3은 중동과 유럽에 수출되어 러시아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했습니다. 이처럼 검증된 무기 산업 기반 위에 KF-21, KSS-3, 현무-6, KSLD가 결합한다면 한국은 미국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주변국을 압도하는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철수 여부가 한국 안보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략 핵무장을 완성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더 이상 국가 안보의 균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핵은 전통적인 군사력과는 차원이 다른 억지 수단입니다. 현무6에 탑재될 수 있는 전술핵, KSS-3에서 발사되는 SLBM 핵탄두,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은 한국이 단숨에 핵 삼축 체계를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미국이 있든 없든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안전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이 두 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우산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핵을 개발했죠. 그 결과 상대방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력, 산업력, 인적 자원 면에서 인도나 파키스탄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핵무장 결심을 내린다면 단기간에 전술핵에서 전략핵까지 아우르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한미군의 존재는 상징적 수준으로 전락할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핵무기를 가지면 정말 미국의 철수도 두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은 상대가 감히 선제 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절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순간 한국은 우리도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무력화됩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을 무기 삼아 한국을 협박해왔지만 한국이 핵을 가지면 그 심리적 우위는 단숨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제 제재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다르게 봅니다. 인도도 초반에는 제재를 받았지만 결국 미국과 핵협정을 맺고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은 인도보다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훨씬 큽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북한이나 이란처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NATO와 EU는 한국 핵을 러시아와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과 중국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겁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핵 개발은커녕 원전 재가동조차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중국은 핵 대국이지만 한국과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현무 6한발로 초토화될 수 있는 현실 앞에서 중국 지도부는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의 전략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을 짚고 싶습니다. 핵무장은 단순히 안보만이 아니라 외교와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이 핵을 가진 순간 글로벌 협상 테이블에서의 위상은 달라집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더 이상 비용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고 일본과의 역사, 경제 갈등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한국은 압도적인 카드를 가지게 됩니다. 즉, 핵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모든 협상의 룰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이 스스로 완비해야 할 과제는 자율적인 방어망 구축입니다.
단순히 미군 기지의 빈자리를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전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핵심 축으로 네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첨단 레이더 체계. 둘째, 스텔스 무인기. 셋째, EMP, 전자기 펄스, 전술무기. 넷째, 통합 네트워크형 방공망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하면 한국은 사실상 동북아에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레이더 체계를 보죠. 한국은 이미 LIGNX1과 하나 시스템을 통해 A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KF-21에도 장착되는 이 기술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중 대역 레이더망을 결합하면 미사일 발사 순간부터 종말 단계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지스 어슈어나 중국의 방공망보다 훨씬 촘촘하고 정밀한 네트워크가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한국은 이미 K-팬텀 같은 스텔스 UAV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괌의 미군 레이더망을 뚫고 지나갔다는 보고서가 상징적이었죠. 이 무인기는 단순히 정찰용이 아니라 전자전 미사일 유도 교란이 심지어 소형 핵투발까지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지 않는 영역을 한국이 스스로 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아직 걸음마 수준인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실전 운용을 고려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EMP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지만 EMP 무기는 적의 전자장비와 통신망을 몇 초 만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동형 EMP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사일, 전투기, 지휘소까지 무력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방공망이 아무리 화려해도 버튼 하나로 암흑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네 번째는 통합 방공망, 즉 KSHIELD와 연결된 네트워크형 방어 체계입니다. 기존의 방공망은 지역적, 단일 체계적 방어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KSHIELD는 궤도 위 위성과 지상 레이더, 요격 미사일을 통합해 전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주 기반 MD, 미셀 디펜스를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중국은 기술 신뢰도가 낮아 국제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제 배치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에 신뢰성과 속도를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요소가 단순히 기술적 과시가 아니라 독립이라는 키워드에 기결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철수하든 남든 한국은 더 이상 외부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축한 다층 방어망은 일본과 중국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방어망은 단순히 자국 방어가 아니라 NATO와 EU가 필요로 하는 수출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천궁3가 중동에서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한 사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한국이 자주 국방을 논할 때 흔히 무기 체계만 떠올리지만 사실 그 바탕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력과 기술력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도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원전, 그리고 방산. 이 다섯 축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결정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 구글, 테슬라, 유럽의 BMW, 아우디, 심지어 일본의 도요타까지 한국 반도체 없이는 생산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안보 위협 때문에 수출을 제한한다면 세계 경제는 곧바로 흔들립니다. 즉, 한국은 군사력뿐 아니라 기술 공급망을 통해서도 엄청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 산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세계 최대의 군수 상선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급 대형 수송함, 초대형 유조선, LNG 운반선까지 모두 한국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군사적 전략 자산입니다. 필요하다면 불과 몇 년 만에 핵잠수함, 항공모함 건조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일본은 더 이상 이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 없고 중국은 양은 많지만 품질과 신뢰성에서 크게 밀립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보십시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에너지 전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CATL이 세계 최대라고 하지만 서방은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중국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배터리는 신뢰성, 품질, 정치적 안정성까지 갖추었죠. 이건 단순히 경제적 힘을 넘어서 동맹이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적 족쇄입니다. 원자력도 큰 힘입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은 한국이 단순한 원전 운영국이 아니라 글로벌 원자력 공급국임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원자력 기술을 전환한다면 단기간에 전술핵 전략핵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에서 퇴보했고 중국은 품질 문제로 신뢰받지 못합니다. 결국 한국이 핵심 기술과 인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동북아 국가로 부상한 것입니다. 방산 산업도 중요합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3 미사일은 이미 NATO 국가로 수출되었고 실전에서 검증되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한국 무기를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자국 안보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이 동맹국의 군사력까지 좌우하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면 오히려 유럽 동맹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철수 압박과 한국의 자주 국방 강화 움직임을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는 곳은 바로 도쿄와 베이징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묶여 스스로 군사적 제약을 안고 있고 중국은 군사력은 크지만 신뢰성과 체제 불안정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안보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력을 앞세운다면 두 나라는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본부터 보죠. 이시바 정부는 이미 방위비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핵심 무기 도입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이지스 어쇼어 도입은 취소되었고 F-35 역시 미국이 통제합니다. 반면 한국은 KF-21, 현무-6, KSS-3, KSJLD라는 독자 무기를 차례차례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최근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언하는 순간 일본은 안보의 뿌리가 흔들린다 라고 보도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중국의 불안은 더 복합적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전략 경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미국 의존을 줄이고 독자적인 억지력을 갖춘다면 베이징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협공을 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한국의 현무6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단 몇 분 만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미국이 방어할 수 있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군사 독립을 누구보다 두려워합니다.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서로 견제하는 관계이지만 한국 문제에서는 공통의 불안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 없이도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을 떠나도 이협적 존재로 남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 두 가지 불안은 결국 한국의 외교적 협상력을 높여줍니다. 한국이 조금만 의지를 보여도 일본과 중국은 동시에 긴장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역사적, 영토적, 전략적 갈등이 너무 깊습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부터 경제적 패권 경쟁까지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손을 잡는 건 구호에 그칠 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그 틈을 이용해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언론 반응을 보면 이 불안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거부한 것은 도발적이라고 보도하면서도 내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열등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의 독자 군사 강화는 지역 불안을 심화시킨다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곧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KSHILD 실험 결과가 공개되자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 발언과 서울의 당당한 대응 이후 이제 남는 질문은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가입니다. 과거의 한미동맹은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불균형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세계 5위권 경제력을 가진 동시에 첨단 방산과 핵심 기술을 쥔 나라가 되면서 이 동맹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미동맹이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동등 파트너십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 물자가 한국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만약 미국이 지나치게 압박한다면 한국은 언제든 유럽이나 다른 파트너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NATO와 EU는 한국의 방산과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잃는 순간 동북아 균형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관리해야 하는 동맹에서 협력해야 하는 동맹으로 태도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이 정말 한국의 독자 노선을 용인할까? 저는 부분적 용인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핵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곧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억제한다면 미국은 전략 자산을 다른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워싱턴이 불만을 표시하더라도 결국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비교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관리 대상 동맹에 머물러 있습니다. F-35 운용조차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고 방위 전략도 미일 동맹 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반면 한국은 KF-21, KSS-3, 현무-6 같은 독자 무기를 갖췄고 기술적으로도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은 종속적인 동맹이고 한국은 자율적이지만 필요한 동맹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성격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 스타일이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이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철저히 실리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실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원전까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일본보다 한국입니다. 트럼프가 비용을 더 내라고 말했지만 정작 협상 테이블에선 한국이 우리 없이는 당신들도 손해다라고 맞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철수 위협, 비용 압박, 그리고 자주 국방 선언까지. 하지만 저는 이것이 동맹의 붕괴가 아니라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균형적 동맹에서 대등한 동맹으로 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당히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선언했을 때 워싱턴도 서울을 대등하게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전략가들도 이미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핵심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수를 언급하고 한국이 자주 국방을 강화하는 국면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나라는 사실 북한일 겁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주한미군 철수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정작 그것이 현실이 될 경우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쪽은 북한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떠난 자리를 한국의 독자적 무기 체계가 메우고 그것이 곧 북한을 직접 겨냥하는 억지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위협하며 오의를 점하려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과 자주 국방 체계 앞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늘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원해왔습니다. 워싱턴과 평양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한국을 주변화시키려 했죠.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면 이 전략은 무너집니다. 더 이상 북한은 미국과만 대화하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이 스스로 핵 억지력을 구축하고 현무6과 KSS-3, KF-21로 직접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스스로 지킨다라고 선언했을 때 북한은 대남 전략 전반을 다시 짜야 할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무기 체계는 이미 북한의 전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한국의 현무6은 CEP 수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북한의 잠수함은 소음 때문에 쉽게 탐지되지만 한국의 KSS-3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현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모한 도발은 곧 자기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핵무장을 본격화한다면 북한은 더 이상 핵보유국이라는 타이틀조차 전략적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북한은 핵을 통해 한국을 위협해왔지만 한국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순간 심리적 우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은 도리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북한은 미국 철수보다 한국의 자주 국방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핵을 가졌으니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선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 핵 능력까지 갖춘다면 그 선전이 무너집니다. 내부 체제 유지의 명분조차 잃게 되는 거죠. 북한 지도부는 한국의 군사적 도약을 단순한 외부 위협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흔드는 근본적 도전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바다와 하늘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해군과 방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KSS-3 잠수함 전력. 둘째, KDX-3 이지스 구축함과 차세대 이지스 체계. 셋째, KSHIELD라는 독자적 미사일 우주 방어망입니다. 이 세 축이 맞물리면 한국은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도 영해와 영공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먼저 KSS-3부터 보겠습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이 아닙니다. 3,000톤급 규모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디젤 추진 잠수함입니다. 소음이 극도로 낮아 탐지 회피 능력이 뛰어나죠. 일본의 소류급이나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보다 훨씬 은밀합니다. 만약 한국이 SLBM의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미군 철수와 무관하게 한국은 완벽한 2차 보복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곧 중국과 일본에게도 직접적 압박이 됩니다. KDX-3 이지스 구축함도 중요합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이미 7,600톤급으로 세계 최강의 재래식 이지스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ME, SM6 요격 체계는 물론 탄도탄 요격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은 현재 KDX-3 배치 1을 건조 중인데 이 배는 사실상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을 능가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함대지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결합하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선제 억지까지 가능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아타고급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KSHILD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우주 미사일 통합 방어망으로 기존의 사드나 패트리엇을 넘어서는 차세대 체계입니다.
KSHILD는 단순히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라 위성을 통해 ICBM 궤도까지 추적하고 궤도상에서 다중 요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중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까지 한국의 방어망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군이 없더라도 한국의 하늘은 스스로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항모전단이 없으면 한국 해군은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항공모함 대신 분산 억지력을 선택했습니다. 잠수함, 이지스함, 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가 결합하면 항모전단 못지않은 전력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항모와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단기간 내에 핵추진 잠수함이나 경항모 전력도 확보할 수 있죠. 방공망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층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패트리어 PAC-3, 천궁 3분의 2, L3, 그리고 개발 중인 L3E까지 결합하면 저고도에서 고고도까지 완벽히 커버됩니다. 일본은 미국 의존형 이지스 어쇼어에 의존하다가 자체 개발에서 실패했고, 중국은 수량은 많지만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실제 실전에서 검증된 방공망을 다층적으로 보유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의 철수 압박, 비용 증액 요구, 주변국의 견제 노을 오브 디스를 단순한 위기로 본다면 한국은 방어적 태세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이 상황을 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압박이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과 자주 국방 강화의 명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보여준 대응에서 분명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키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안보를 창출하는 나라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 인상 압박은 단기적으로는 불편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자주 국방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방산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와 연구를 시작했고, 정부는 KF-21, KSS-3, KSLD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과감히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담 증가가 아니라 한국 산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압박 앞에서 늘 비용만 지불했지만 한국은 그 압박을 산업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수출 확대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신뢰성과 납기 준수 때문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조차 지연시키는 무기를 한국은 약속된 시간 안에 인도했습니다. 미국의 철수 압박이 거꾸로 유럽 동맹국들에게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킨 셈입니다. 즉, 미국의 위협은 한국의 글로벌 방산 시장 확대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경제와 외교 효과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언하자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은 곧 한국의 협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핵심 공급자입니다. 만약 우리를 압박한다면 안보뿐 아니라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 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된 겁니다. 그 결과 한국은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동시에 레버리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압박이 지나치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한국의 자주 국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NATO와 EU는 한국의 무기를 이미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동남아와 중동도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압박을 넘어서 국제적 신뢰와 수요를 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군사 장비와 경제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위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변화가 바로 심리적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한마디, 중국의 경제 보복, 일본의 역사 카드에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서울은 당당히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
미국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했고, 이 메시지는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변국에게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심리적 효과가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이 우리는 미국이 떠나도 괜찮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순간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예전 같으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우리도 현무육이 있다라는 자각이 불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보가 아니라 사회적 결속력과 정치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심리적 자산입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 효과는 큽니다. 한국이 당당하게 대응하자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대등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강경한 메시지 앞에서 불안해하며 중국은 한국의 독립적 행보에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보여준 자신감은 단순한 국내적 선언이 아니라 외교적 판도를 바꾸는 촉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중동, 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새로운 안보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자신감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이나 이란처럼 불안정한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법치 위에 기반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언하면 주변국은 불안해도 국제사회는 책임있는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차별성이야말로 한국이 얻는 외교적 힘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군사력은 있어도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신뢰와 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자신감이 실제 외교 협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비용 증액을 요구했을 때 과거 같으면 한국은 곧바로 양보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린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죠. 그 결과 미국조차 강경한 압박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외교 협상에서 자신감은 곧 카드가 되고 카드는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철수 압박과 한국의 자주 국방 선언 이후 당연히 나오는 질문은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에는 한미동맹이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지금은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NATO, EU, 심지어 일본과의 제한적 협력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더 이상 한미동맹에만 묵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국 외교가 선택지를 넓히는 과정이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NATO와의 협력을 보죠. 이미 한국은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 방산, 정보,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NATO 동부 전선 방어의 핵심을 한국이 책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 핵 억지력을 확보한다면 NATO는 한국을 단순 파트너가 아니라 핵심 축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U도 중요한 대상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줄이고 안정적 원전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조선 에너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죠. 한국이 유럽과 안보 에너지 기술 협력을 묶는다면 미국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럽은 중국에 대한 불신, 일본에 대한 회의가 크기 때문에 한국을 가장 안정적인 동맹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일본 역시 한국과의 제한적 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이 너무 거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내부 여론과 정치적 제약 때문에 본격적인 협력은 쉽지 않지만 방산 기술이나 해상 안보에서 한국과 손잡는 그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협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일본이 우위를 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NATO EU의 일본과 협력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반대라고 봅니다. 한국이 여러 협력 옵션을 열어두는 순간 미국은 한국을 더 소중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대안이 없는 동맹국이었다면 압박했겠지만 이제 한국이 다른 선택지를 보여주면 미국도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새로운 협력은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상력을 높여주는 카드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 위협에서 시작된 이번 논의는 결국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며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군사력, 핵심 산업, 외교적 네트워크 모든 면에서 독자적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떠나면 우리는 위험하다는 공포가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떠나도 우리는 살아남고 더 강해진다. 는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미국이 없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민과 산업, 군사력이 뒷받침된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었고 주변국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떠나면 중국과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중국은 현무육, KSS-3, KF-21 같은 무기 앞에서 더 이상 한국을 쉽게 다룰 수 없습니다. 일본 역시 평화헌법과 제한된 무기체계 때문에 한국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미군 철수는 한국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과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며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NATO, EU, 동남아, 중동 올 오브 덤이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로 군대를 재편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원전과 방산을 동시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압박 대신 협력으로 태도를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한미동맹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다변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주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철수 위협은 한국이 진정한 독립을 완성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존재가 한국 안보의 전부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을 보장하고 동북아 질서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서울, 자주 시대의 개막, 이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입니다.